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선사하기 위해 찾아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직은 30대 중반이라고 슬쩍 말을 하고는 있지만 30 후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여자랍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정말 말로 하나하나 풀어내자면 하룻밤을 꼬박 채워도 모자랄 판이랍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24시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간략하게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이야기라며 저에게 이 공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거나 크게 퍼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서 소소하게 제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참 잘 됐다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소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가슴 꼭 붙잡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나이, 아직 어리다면 충분히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작 3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20대, 30대는 어떠셨나요?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MT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할 제 20대, 30대는 처참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실 법한 일을 제가 겪었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속된 말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주 외지고 캄캄하고 폐쇄적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가구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고시식하고 옛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터전을 구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곳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시키는 최소한의 교육만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께 여자는 조신해야 하고 내조를 잘해야 하며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부질없는 짓이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분교 출신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읍내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고 집에서 시키는 잡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손이 귀하디 귀한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오게 된 이유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저희 친정에 제 위로 오빠만 3명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 집안의 딸이라 우리 시댁에서도 저에게 아들만 턱턱 낳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부부는 전혀 본 것이 없고 오로지 집안에 남자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 기운을 타고났을 거라고 수소문을 해서 저를 중매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을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황당함을 느낀 것도 잠시. 저는 곧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들이 술 먹고 여행 가고 공부하고 놀 시간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 또한 엄청난 개차반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도 모르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지 않는 여자가 없다는 소문을 달고 사는 한마디로 아주 저급한 날라리 같은 놈이었습니다. 시댁 동네에 소문이 퍼다한 놈이었는데 저는 타지에서 시집을 왔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갈 때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내준 돈으로 저희 오빠들하고 남동생이 공부도 하고 기반도 잡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었습니다. 딸로 태어났으면 집안의 커다란 기둥이 될 오빠들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를 몇 번이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저는 타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기 전까지 제가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딱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주 빠르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괜히 기분이 나쁘다며 저에게 화풀이를 했고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유산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뱃속에 잉태되었던 아이가 사라졌는데 시댁에서는 남편 탓을 하지 않고 제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는 당연히 유산이 되지 않게 아이를 지켜냈어야지. 그렇게 쉽게 아이를 보내? 내 손자 녀석 어떻게 돌려낼 것이야. 성별이 나오지도 않은 작은 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지만 시모는 당연히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본인 손주를 돌려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루빨리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첫 번째 유산으로 인해서 자궁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에게 몸 관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팔푼이라고 하시며 그때부터 저를 구박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제 나이 24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소중하게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낸 덕분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바랐던 것처럼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저는 딸을 낳고 말았습니다. 딸을 낳고 난 이후에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자궁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그 어린 나이에 자궁 적출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로 저를 더 구박하고 무시하고 잡아먹고 싶어 암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나를 낳았어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을 낳았다면서 저에게 반푼이도 이런 반푼이가 없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딸아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보려고 했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쓸모가 없다며 남편까지도 저와 딸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집에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시부모고 남편이고 저를 불러앉혀놓고는 그 여자를 옆에 낀 남편이 자기의 내연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들킨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남편이 먼저 자신의 내연녀라고 소개를 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연녀라는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서 그 여자 앞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시모의 잔소리를 막아준 적이 없었던 남편이 그 여자의 앞을 막아서면서 그 뜨거운 커피를 대신 맞아주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는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주기 위해 커피를 대신 맞아주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던 남자가 그년이 커피 맞는 꼴을 못 봐서 대신 맞아주다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고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꼴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연타로 저에게 충격을 주기로 결심했는지 남편은 내연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까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잔인하게도 본인의 아이를 가졌고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또한
시댁에서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욕심이 그득한 말투로 그 집에서 모진 수모를 버텨내야만 한다고 저에게 위로가 아닌 강요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내연녀일 뿐이지 않느냐. 본처는 저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내야지만 그 집안에서 한 몫을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유산을 다 받아 챙기고 나면 내연녀가 울고불고 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버티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였고 저는 정말 몇 번이고 그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맴돌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점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말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저를 찾게 되지 않고 저와 제 딸은 뻗어놓은 보릿자루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의 입지가 좁아들수록 내연녀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불러오는 배를 내밀면서 보란듯이 저에게 웃음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는 내연녀를 보면서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심하다는 말이 이런 데에 쓰는 말인 건지 내연녀는 꼬박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품은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떡하니 낳아온 내연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복덩이라며 건물도 하나 넘겨주고 아들을 태우고 다니라며 비싼 외제차도 하나 뽑아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를 감싸고 도는 시댁에서는 저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면서 집안에 돈을 축 내지 말고 딸과 함께 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딸 가진 죄인을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지 못해? 저 떡두꺼비 같은 아이가 우리 아들의 친 핏줄이다. 딸 같은 건 우리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딸까지 부정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본처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니 죽기 직전까지 무조건 버텨내라는 친정과 나가서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하는 시댁 사이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내연녀의 편을 들어주고 감싸고 돌고 있으니 내연녀는 기고만장해져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니 본인 아들을 저에게 돌보고 있으라며 그동안 낮잠을 자고 오겠다고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모유를 먹이느라 저몸살이 찾아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하니 당장 뜨거운 침실팩을 들고 와서 본인의 몸을 주무르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지금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혼쭐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본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시댁의 입장에서는 제가 엄한 사람을 혼낸 것이라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은 우리 며느리에게 난리를 쳤다는 게 진짜냐? 몸이 아프다는 애를 주물러 주지도 못할 망정 싫은 소리를 해?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의 내연녀의 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맨 밥이나 축내고 네 딸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억울하면 아들을 떡하니 낳았어야지. 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냐. 적어도 우리 집 대를 끊어놓을 위기에 처했으면 눈치라도 보고 며느리에게 감사해야지. 도대체 누가 며느린데요? 시끄러. 너만 사라지면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야.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네 발로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왜 모르니?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아예 저에게 보이는 적대감을 갈무리하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저에게 눈치를 주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혼쭐이 나고 눈치를 살펴야 하니 제 신경이 얼마나 쇠약해져 갔겠습니까? 눈치도 없는 년.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듣고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오갈 곳 없는 고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서 버텨내야 하다니 정말 안 됐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길래 애초에 사근사근하고 아들만 턱턱 나왔으면 이럴 일이 있었겠어? 일부러 아들만 가득한 집 처녀를 데리고 왔더니 너도 그렇고 너네 친정집도 그렇고 네가 낳은 그 하찮은 딸려내게까지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니 당장 이혼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구나. 저는 솔직히 시부모의 잔소리를 가장한 비난과 내연녀의 당당함,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버틸 수 있긴 했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친정으로 돌아가 봐야 친정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당할 게 뻔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있는 시댁에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은 했으니까요. 우리 딸만 모르게 우리 딸이 듣지만 않게 행동하고 내가 이 치사한 모든 일과 부당한 모든 사건을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딸과 내연녀의 아들을 너무나도 대놓고 차별하는 행동이 매일같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건 머리로 이해하려 애를 썼는데 아무 죄가 없는 우리 딸에게 난리를 치니 정신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지 눈물이 앞을 가려 결국에는 제 입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테니 위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 아주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란 년 아니랄까봐 돈부터 이야기하는구나. 좋다. 우리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쥐어주마. 이 정도면 네가 해온 짓에 비해 아주 후하게 쳐주는 것 같으니 잘된 것 아니니? 5천만 원이라뇨. 적어도 저와 제 딸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돈은 마련을 해주셔야죠. 내연녀에게는 아들 낳았다고 오피스텔도 하나 주셨잖아요.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하구나. 너 처음 시집 올 때 우리가 너네 집에 얼마를 주고 데려온 줄 아니? 무려 2억이다, 2억. 2억이나 주고 사왔는데 네가 우리 집 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 가정부보다 못한 주제에. 친정에 가서 그 돈 달라고 해. 그러면서 저에게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발붙이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했다고 친정에 이야기를 하자 친정에서도 돈이 되지 않는 계집애라며 저를 무시하고 모른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먹고 살 돈조차 없다면서 저와 제 딸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나가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보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의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짐을 시댁에서 다 빼오지를 못해서 짐을 챙기러 가야겠다는 마음에 단칸방 생활을 한 지 2달쯤 지나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랑 마주치게 되면 우리 아이도 당신의 아이이니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시집 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8살이 되었을 텐데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또한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찾아갔는데 집이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저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놀라서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짐을 가지러 왔고 남편을 잠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글쎄 우리 시부모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죽었다고요? 왜요? 자세한 건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볼일을 보러 차를 타고 나가셨는데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요. 그렇게 사람 못되게 굴고 욕심 잔뜩 부리시더니 너무 허망하게 가셨지 뭐예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강지처인 저를 그렇게 모질게 내치더니 아주 벌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제 짐을 빼오려고 했지만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제가 찾아오거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고용이 된 입장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만 돌아가 달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의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생각을 하며 시댁에서 나와 멀어지는데 시부모가 죽었다고 한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욕심이 그득한 인간들이라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렸다고 하니 자꾸 그 꼴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품에 쌓여 살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초상을 치르고 있을지 내연녀는 정말 시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아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졌는지 그 잠깐 사이에 그 둘의 사이가 돈독해졌는지 궁금해서 저는 장례식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정말 남편이랑 내연녀 아들이 셋이서 상복을 입고 시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조문을 했습니다. 내연녀 아들은 돌쟁이 아기였는데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걸 보니 당당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걸 친척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보란듯이 조문을 하자 내연녀가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제 팔을 딱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일부러 시부모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두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본처를 밀어내고 앉은 후처가 아주 말이 많네. 제가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딱딱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내연녀가 흠칫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를 악물더라고요. 영정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시부모를 보니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토기와 비웃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식하고 웃음을 흘렸죠. 내연녀가 조용히 다가와서 미친 거 아니냐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데 그년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저를 쫓아내달라는 식으로 손짓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얼굴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내연녀가 저에게 와서 조문을 했으면 이제 그만 가보라고 밀어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흥미진진한 눈들로 귀를 쫑긋하고 있으니 본인이 쪽팔린 줄은 알았나 봅니다. 자꾸 등을 떠밀면서 본인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뒤흔들 생각하지 말고 동정심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더러워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내연녀가 아무래도 남편의 바람길을 불안해하는 건지 철벽을 치면서 저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연락을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복잡 미묘한 표정을 뒤로하고 남편과 시댁 쪽에는 모든 관심과 연락을 끊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어떤 가족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일을 돌아다니며 했고 결국에는 식당 일에 정착해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라 저의 모든 사정을 듣고 눈물을 지으며 저를 배려해 주셨고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에 적응도 완벽하게 하고 식당 사장님 부부의 일을 도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문자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헉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전 남편이 사망을 했다고 장례식장과 발인 날짜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저 통쾌하다,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남편이 죽었다는 문자는 조금 충격적이라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 부부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리니 일단 장례식장에 찾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니 이제라도 뭔가 남겨주는 것이 있지 않겠냐고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유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지만 사장님 부부의 말을 듣고 저는 장례식장에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연녀가 저를 보면서 왔냐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과 5년 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때에는 어떻게든 저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던 내연녀가 변해버린 태도로 저를 대하니 수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 저에게 전 남편에게 인사나 제대로 한번 올리라고 자리까지 비켜주는데 어느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어도 너무나도 넘치는 여유 있는 모습에 저는 점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이혼을 한 이후에 연락조차 못하게 할 만큼 남편에게 집착적으로 굴었던 여자가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니 전 남편에 대한 정이나 사랑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말 그 어떤 누구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례식장에 조문으로 온 다른 사람들과 실실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 내연녀가 정말 정신 나갔거나 숨기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진득하게 있다고 느꼈었던 시부모의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내연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그 집에 내 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거나 버린 거 있어? 글쎄요. 제가 짐 정리를 딱히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나에게는 아주 귀한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만 찾아오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동안은 집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했잖아.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와서 찾아가세요. 내연녀는 남편이 죽은 뒤 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낸 듯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에 저에게 귀한 물건을 줄 리가 없다는 게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장례식 중간에 남편의 집을 찾아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눈치채기 전에 남편이 무언가를 숨겨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집을 뒤졌지만 이렇다 저렇다 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서재 구석진 곳에서 남편이 직접 쓴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리 구석에 홈을 파둬서 무슨 USB 같은 것을 숨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뭘까 궁금함을 가득 안고 남편의 다이어리를 읽어 나갔습니다. 다이어리를 읽다가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으로 들고 돌아왔고 집중을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메모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말에 의하면 내연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의문투성이인 자동차 사고 위기에 처했었고 누군가 술에 취한 자기를 차도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전부 내연녀가 꾸민 짓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가득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신병에 걸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을 했던 내연녀가 갑자기 왜 남편을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까? 남편과 함께 있으면 평생 돈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그 USB 안에도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남편이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경찰과 내연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문사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자꾸 부검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은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라고요. 부검을 진행하자고 하다니 그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부검 진행 안 하겠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부정적인 태도와 부검을 반대하는 행동을 보고 아주 강력한 확신이 생겼고 그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경찰과 내연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고인의 전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이 여자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의심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본처 자리 밀어낸 후처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놀라서 저를 바라보는 경찰에게 남편이 직접 쓴 다이어리를 건네면서 이게 증거라고 말을 하며 여기에 남편의 모든 의심이 적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제 아이가 남편의 핏줄인데 내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부검을 신청할 수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다이어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만약 내연녀가 용의자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대신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돌려주었습니다. 내연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경찰은 그 모습에 더욱 짙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내연녀가 부검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부검 결과 남편의 체내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신을 마비시키는 약물로 정량 이상이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 없는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는 급진전이 되기 시작했고 내연녀가 자주 다니던 피부과 원장에게서 그 약물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장과 내연녀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경찰은 내연녀를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진척이 확확 이루어지던 와중에 저는 뒤늦게 USB가 생각이 났고 USB를 들고 다시 한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건네주었습니다. 다이어리에 같이 들어있던 것인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있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CCTV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고 누군지 알아보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주차장에 놓인 차가 돌아가신 시부모의 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선 영상에서는 내연녀가 어떤 남자랑 함께 차 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가 차량 브레이크 고장 사고로 죽었어요. 경찰은 그 사건 또한 내연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연녀를 바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던 그 여자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밝히니 망연자실하면서 전부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차 밑에서 조작을 했던 그 공범은 바로 피부과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부모가 죽은 시점이 내연녀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시신이 부검을 마친 뒤 화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내연녀의 아들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주 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실직고하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둘 다 홀라당 넘어가서 서로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된 것입니다. 내연녀는 시댁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불륜남과 짜고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촘촘하게 수사를 하고 제가 전해준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둘 다 구속이 되었고 법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서 제외가 되었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 딸과 내연녀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친자 확인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내연녀의 아들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전신에 가득 돋았고 유치장에 갇혀있는 내연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힘없이 제 앞에 앉은 내연녀에게 저는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소름 돋는 년이다. 그 돈이 욕심나서 시부모의 남편까지 죽여? 애초에 접근했을 때부터 그 피부과 원장이란 놈이랑 만나던 사이였던 거 다 알아. 그러자 내연녀가 아주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과하게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럼 어차피 우리 아들이 전부 상속받을 건데 너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모습을 모두 갈아치우고 본성만 남은 채로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말을 하는데 오금이 다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강력한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친자 확인서를 내연녀 앞에 들이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네 아들 우리 남편 아들 아니던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법적으로 조치 취하는 중이야. 네 아들이 친자가 아니고 친부가 글쎄 피부과 원장이라더라? 그래서 파양 소송하기로 했어. 그러자 내연녀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더니 분노에 가득 차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 돈, 내 돈은! 너 무기수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돈? 그 돈 뭐하게? 감옥에서 쓰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연녀가 벌벌 떨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불쌍히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다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에게 유능한 변호사 하나만 붙여주세요. 제가 재산은 절대 탐내지 않을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떼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죽으라면 죽을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때문에 당한 수모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왜 너 같은 버러지한테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해? 솔직히 시부모 죽은 거? 남편 죽은 거? 쌤통이야. 나는 그들이 읽어둔 재산 내 딸이랑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제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가림막 판으로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 듯 발악을 하니 교도관들이 줄에 묶인 내연녀를 끌고 가더라고요. 마지막 꼬락서니까지 저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니 정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1심에서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공범인 피부과 원장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피부과 원장과 내연녀 둘 다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크게 되지 않는 이상 사형수가 잘 나오지 않기에 어느 정도 감내는 했지만 사형수가 아니라는 것이 못내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시댁의 모든 재산은 우리 딸에게로 상속이 되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수임료를 정리했음에도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하나하나 세어보는데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지게 되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는지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나니 1년이라는 시간이 뚝딱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가 구구절절한 편지를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자기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냐?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죽고 싶은데 감시가 심해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편지를 다 읽고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정신나간 년놈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지만 다시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제 나이가 고작 36살밖에 먹지 않았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가 너무 창창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으로 평생 우리 딸과 놀고 먹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저희 친정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돈 냄새를 어찌 그리 기가 막히게 맡는 건지
분명히 저를 모질게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빌붙으려고 하니 제가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딸과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1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아무런 힘도 편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나 사업하게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며? 나도 우리 딸 덕에 돈 좀 써가면서 호강해보자. 이런 게 효도니 효도가 별거냐? 응? 내가 그 힘든 시기를 견딜 때마다 모질게 몰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돈 빌려달라 효도해라 하는 거 수치스럽지도 않아? 내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리 딸이랑 나랑 오갈 데가 없다고 했을 때 대문 빗장까지 걸어 잠근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당신들이야. 그 외진 시골까지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나를 밀어낸 게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날 이후에 나는 당신들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인연이? 키워준 값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나 혼자 컸지. 언제 나를 키워줬어? 나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 팔았을 때 받은 돈이면 노후 생활 충분하지 않아? 그 시골에서 풀떼기나 키우면서 평생 자급자족하고 살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평생 오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그들의 집착은 끝이 없었고 저는 결국 친정 식구들과 자꾸만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내연녀를 피해 딸과 함께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어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좋은 이웃들과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습득이 남들보다 빠른 건지 영어를 곧잘 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가슴 깊이 묻어둔 내연녀의 아들 근황이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수소문을 해보니 부모가 없어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참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티나게 도움을 주고 싶진 않지만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어서 그 보육시설에 1년에 한 번 크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 남편의 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랑 방학에는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로 골프도 치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꾸미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40살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100세 시대인 만큼 제가 아직 창창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너무 많은 일을 겪고 난 이후라 제 마음이 폭삭 사가버리긴 했지만 지나간 청춘은 지금부터 다시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의 말처럼 연애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앞으로도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역시 돈이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된 내연녀에게 이 사연을 듣진 못하겠지만 평생 속죄하면서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앞으로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딸 한 명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키우면서 아이한테 상처로 남을 이혼을 하게 됐어요. 부모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혼이란 선택은 저와 딸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했어요. 20대 청춘을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네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였기에 이 결혼이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었어요. 다들 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30대 넘어서 결혼하고 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전 이 젊은 나이에 결혼, 아이 이혼 다 겪어보게 될 줄이야. 저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먹고 터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과 가끔 연락을 주고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해주는 거지 딴 마음 품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재결합을 원하는지 아이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도 결국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네요. 이런 남편과 7, 8년 결혼 생활한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남자로 저와 다르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이던 저는 번듯한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던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7개월 가까이 연애를 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촉도 위반으로 결혼을 급하게 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저는 아이가 생긴 게 축복처럼 다가왔었네요.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바로 해주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한텐 아이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었지만 유일하게 시어머님한텐 축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이가 그저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신 시어머님은 처음엔 아이를 지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냐며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낙태 비용 전부 줄 테니까 당장 아이 지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나이면 한창 창창할 나이인데 뭐하러 아이 낳고 살겠다는 거니? 그리고 공부할 나이면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만큼 모아둔 돈도 없을 거잖니? 그럼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 아이 지우기 싫어요. 오빠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싫어. 나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싫어. 번듯한 직장 있는 여자랑 했으면 좋겠다고. 너 아이 낳으면 일도 못하고 아이만 주구장창 키워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들만 고생할 거 아니냐. 시어머님께 결혼 허락을 맡았을 때 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은 전혀 없으셨다고 했어요. 오로지 아들이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본인 속마음을 다 내비치시더라고요. 할 말 못할 말 구분 안 하고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네요. 남편도 그 당시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는 말에 결국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결혼하라고 간신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실 때 결혼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나오고 나서 전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게 됐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던 사람이라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어도 생활하는 게 크게 힘들거나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참 못마땅하셨는지 매번 돈과 집안일 문제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얄밉게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그때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어요. 영은아비 출근했니? 네, 어머님 오시기 5분 전쯤에 출근했어요.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엔 어쩐 일로? 내 새끼 집에 온다는데 허락 받고 와야 하니? 집안 꼴 좀 봐라. 이게 돼지 우리 집 사람 집이냐? 아무리 출근 준비하느라 집이 정신없다고 해도 영은아비가 출근 준비를 하면 너가 중간중간 집 좀 치우고 그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넌 참 배워야 할 게 많다.
영은이 케어하느라 집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나는 너보다 어릴 때 출산했다. 그때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일사천리로 척척척 다 해왔어. 나도 충분히 해낸 걸 너는 왜 못하겠니? 아무리 어릴 때 시집을 왔다고 해도 너가 친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딱 보인다. 사도는 너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하셨다니? 말을 함부로 하시면서 핀잔을 두시기 바빴던 시어머님. 냉장고부터 세탁기, 옷장 등등 하나둘씩 다 살펴보시고 잔소리를 끝없이 하시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만 하시지 정작 집안일을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신 적은 절대 없어요.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님이 제 딸을 울린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7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방에서 인형을 만지고 있는 딸한테 엄마 집안일 왜 안 도와주냐고 화내던 어머님. 진짜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머님,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굳이 그런 말을 해가면서 울리셔야 되겠어요? 이 어린애한테 집안일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제가 미운 걸 왜 애한테 푸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시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조금씩 집안일 배우고 익히는 거다. 옛날엔 다 이맘때부터 집안일하고 그랬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제발 애한테까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제 딸까지 미워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제 딸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딸 영은이는 그런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무섭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집에 가실 때까지 방에만 있다가 어머님이 가신 것 같으면 그때 슬슬 방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볼 겸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은애미야, 지난번에 보니까 냉장고에 굳이 없어도 될 식재료가 많던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이것저것 막 사는 거 아니냐? 아, 아니에요. 그거 다 그이가 좋아해서 사둔 음식들이었어요. 영은아비가 좋아한다고 하니 별 말은 안 하겠지만 한 달에 생활비 어떻게 나가고 있니? 가끔 보면 씀씀이가 큰 것 같아서 말이다. 영은아비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너희 모녀가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 엄마, 별걸 다 걱정하네. 이 사람 알아서 잘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일 많은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너무 감싸면 애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돈 막 쓰기 시작한다고. 솔직히 영은애미가 시집 왔을 때 들고 온 게 있냐? 아무리 애가 혼수라고는 하지만 너무 몸만 왔어, 몸만. 시어머님은 집부터 남편 차까지 전부 제 남편이 다 마련한 줄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했을 당시 어머님이 저희 결혼 준비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싫다던 결혼을 굳이 하겠다는 제가 미우셨는지 결혼식 직전까지 제 얼굴 일절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학생 신분이었고 사회 경험이 없었으니 당연히 남편이 준비한 걸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대해서도 일절 물어보지 않으세요. 상견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친정아버지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전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챙겨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굳이 나서서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은애미야, 120만 원 생활비 너무 많다. 50만 원으로 생활비 줄여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50만 원이라뇨. 아무리 제가 돈을 안 번다고 해도 영은이 생각해서라도 50만 원 가지고 절대 생활 못해요. 지금 12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50만 원으로 줄이라니. 여자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 50만 원이면 충분히 애 키우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영은아비가 공과금 이런 거 다 알아서 내는 거 아니야? 넌 120만 원 가지고 먹을 거 사 먹고 그런 일밖에 안 할 텐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어머님, 먹는 거에만 돈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애 유치원 보내면서 쓸 돈도 있고 그거 말고도 애 앞으로 나갈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머님도 애 키워본 입장에서 말을 어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머머머,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난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우리 아들 키웠어. 하면 다 되는 거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러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아세요?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멋쩍은 듯이 웃으며 결국 마지못해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부 일이니까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리더군요. 그럼 매달 쓴 가계부 나한테 보여줘. 너희 부부 앞으로 잘 살라고 하는 짓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이랬다고 나중에 영은아비 잡을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혼자 남편 하나 잘 키웠다고 해도 이렇게 생색을 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막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은 음식 고민하지 않고 먹을 정도인 수준으로 누가 보면 연예인, 대기업, 의사 등 이런 사람들처럼 한 달에 몇 천, 몇 억씩 벌어오는 줄 알겠네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과도 잦은 다툼을 해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착한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다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착하지 않았더라면 결혼 생활 오래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착한 마음씨가 우리의 이혼을 부를지는 몰랐네요. 한동안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평화롭게 지내게 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새벽에 배가 아프다며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옆에서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런 딸을 안고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딸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고 하다 보니 아침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복통이 생겼던 거였는데요. 급하게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었어요. 남편은 며칠 연차 사용해서 같이 병원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 번갈아 가면서 딸이 방귀가 나올 때까지 간호를 해주게 됐었는데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어머님은 급하게 병원에 오셨어요. 평소에 손녀를 이뻐하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막상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를 보고 정이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병원을 찾았던 이유는 제 딸 영은이 때문이 온 게 아닌 남편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딸을 돌보고 있다는 거에 열받아서 온 거였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등짝을 때리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 녀석아,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 영은애미가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굳이 너가 연차까지 써가면서 이 꼬맹이 간호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너 혼자 돈 버는 것도 모자라서 애 병수발까지 해야 되겠니?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영은이 내 딸이야. 내가 아빠인데 당연히 옆에서 보살펴주는 게 당연하지. 영은 엄마도 얼마나 놀랐겠어. 엄마가 된 입장에서 딸 보살피는 건 당연하지. 너 당장 엄마랑 집에 가자. 밤새 영은이 돌봤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병원 근처에 백숙집 있던데 거기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끝까지 아들 편에서만 말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밤새웠을 아들 걱정만 주구장창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 병원비만 내고 올게. 오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너가 왜 내? 영은애미야, 우리 아들이 왜 그 돈을 내야 하니? 너 딸이 아파서 생긴 병원비 왜 내 아들이 내야 하냐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놀랬습니다. 영은이가 제 딸이긴 하지만 남편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의 딸 병원비를 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억정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까지 저와 제 딸을 남으로 생각했었던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전 여기서 이 부녀와는 절대 같이 못 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어머님 아들이긴 하지만 제 남편이고 영은이 아빠예요. 당연히 그의 딸이 아프다는데 아빠로서 그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돈 빨아먹는 귀신이야, 귀신. 너는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할 줄 알지 돈이라고는 벌어오지 않잖아.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들 딸 키우느라고 일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왜 자꾸 남처럼 대하시냐고요? 됐다. 너랑 말 길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너 절대 병원비 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병원 밖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줄은 몰랐고요. 진짜 남편은 딸 병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전 친정 부모님께 딸 병원비를 빌리게 됐습니다. 영은이가 아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선 제 딸 영은이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하는 순간 전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와 제 딸 영은이를 안아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요즘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리고 영은이 아픈 건 왜 이제야 말해? 엄마,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어. 나 그 사람이랑 7년 넘게 살면서 눈칫밥만 먹었어. 나 혼자 애가 졌어? 남편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 근데 왜 나만 죄인이어야 하는 거냐고. 딸은 잠시 재우고 전 친정엄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이제껏 저에게 해왔던 폭언과 행동들이요. 친정엄마는 당장 짐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혼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친정집에서 지내다 남편과 대화를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딸은 당분간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당분간 딸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저와 딸이 없는 동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 참 나쁘다. 딸을 병원에 두고 어머니가 가잔다고 어떻게 쪼르르 같이 갈 수가 있어? 아무리 큰 병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아픈 딸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냐고. 영훈이는 지금 어딨어?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왜? 지금은 영훈이가 걱정되긴 하나 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그날 그렇게 집에 가놓고 엄청 후회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 애지중지 키운 거.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선뜻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당신 내 말 잘 들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혼할지 말지 결정되는 거야. 이혼? 말도 안 돼.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이혼은 절대 못해. 당신도 안 해? 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인 거.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나한테 경제권 다 넘겨. 그리고 나도 영은이 유치원 가 있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할게. 그 대신 조건 하나가 있어. 나랑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랑 영 끊어. 뭐? 엄마랑 영 끊으라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랑 영 끊고 살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딸 키우는 부모 입장이면서. 내가 부모라서 하는 말이야.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난 당신이 우리 영은이 병원에 두고 그냥 갔을 때부터 당신은 영은이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근데 영은이 생각해서
당신한테 기회 한 번 더 주려고 해. 그러니까 당장 결정해. 영은이야 아니면 어머님이야? 남편은 저한테 경제권을 넘기는 것과 어머님을 보지 않고 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장에 바로잡고 싶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솔직히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사실 작년부터 월급 관리를 엄마가 대신해줬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모아둔 돈이 다 엄마한테 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엄마한테 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분명 노발대발할 게 분명한데? 뭐?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월급을 왜 어머님한테...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님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이제껏 남편이 모아둔 돈까지 어머님이 홀라당 다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껏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살았나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모자는 절 뭘로 보고 있던 걸까요? 내가 이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전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 당신 와이프야.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했어야 하는 게 맞아. 그걸 왜 다 어머님한테 드려? 엄마가 자꾸 당신이 내 돈 가져갈까봐 걱정됐다네. 난 당신 당연히 믿지. 이제껏 살면서 그런 일도 없었고. 근데 엄마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당신이 돈 빼먹는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냥 줬지 뭐. 고작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쪼르르 가서 돈 다 넘긴 당신도 어이없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줄 게 따로 있지. 자기야, 그거 지금 다시 돌려받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머님이 영은이 병원비 죽어도 내지 말라고 말렸던 거였구나. 두 모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통보한 뒤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이혼이라도 할 것 같아 불안했던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저는 그런 어머님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열불을 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가 뭔데 이혼하자고 덤비냐? 이혼하자고 말할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아들. 이제껏 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더냐? 한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이나 부릴 줄만 알고 애초에 둘이 결혼을 못하게 했어야 했어. 고작 애 하나가 뭐라고. 내가 애 지우라고 했을 때 지우지 왜 안 지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 전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한 개 쥐뿔도 없다뇨. 오히려 남편과 어머님이 우리 가정에 한 일이 쥐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들고 있던 남편의 옷을 바닥에 던지며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은 놀란 눈치였고요. 제가 이 집에 한 개 쥐뿔도 없다고요? 따지고 보면 영은 아빠랑 어머님이 한 개 쥐뿔도 없겠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 부부 결혼했을 때 도와주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해주신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님 그 못된 고집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난 해준 게 없다. 그래도 이 집부터 그동안 너 입으로 들어간 밥까지 다 우리 아들이 해준 거잖니? 그런데 넌 시집 온 순간부터 가져온 것도 없고 일도 한 번도 안 했었잖니? 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자격이나 있니?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고 그 꼴이 딱 너다 너. 어머님, 제가 이제까지 말 안 해서 모르셨겠지만 해온 게 없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영은 아빠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 결혼 준비할 때 전혀 관심이 없으셨으니 모를 만도 하죠.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타고 있는 외제차, 그거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오히려 몸만 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한테 해주신 게 뭐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랑 영은이 편하게 살라고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뭐 하고 계셨냐고요? 절 남편 돈 탐내는 여자로만 대하셨잖아요. 돈 밝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이제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놀라셨는지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저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아들 차와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제 명의라고 하니 당연히 놀랄 만도 하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돈 빌렸었지? 그것도 나 몰래. 근데 그거 내가 다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아빠한테 빌린 2천만 원 다음 달까지 갚아. 당신 이제까지 나랑 살면서 모아둔 돈 모두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셨다고 했지? 어머님, 다음 달까지 제 통장으로 2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신 차도 반납하고 이거 말고도 양육비 등등 당신한테 청구할 거 남았어. 정리되면 그거 바로 알려줄게. 준비나 잘 해놔. 엄마, 제발 영은 엄마 좀 말려봐.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이제 내 통장 다 돌려줘. 적금 통장이랑 월급 통장 다 내놔. 그거 영은 엄마한테 주게. 어서.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겠어. 어머님은 남편이 적금 통장과 월급 통장을 돌려달라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재촉하고 화를 내니 결국 입을 여시는 어머님. 그게 사실 너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없어. 내가 다 썼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뭐라고? 아니 엄마가 적금 대신해준다고 매달 돈 다 가져갔었잖아.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썼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적금과 월급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에 어이가 없던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아들 돈을 뺏긴 것만 같아서 이제까지 절 그렇게 괴롭히신 것 같아요. 지금껏 그런 어머님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에 천불이 났습니다. 진짜 어머님 참 웃긴 분이시네요. 저한테 이제까지 돈 먹는 귀신이라고 해놓으시고 정작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님이 다 쓰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돈 먹는 귀신이었네요. 잘 됐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여보야, 정말 잘못했어. 나 영은이랑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도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어머님, 저한테 할 말 없으신 거죠?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든 상황인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는 어머님을 보고 한 번 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갈 때까지 저와 딸은 친정집에 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못하겠다며 한동안 집에 안 나가서 고생 좀 했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나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전 무작정 집을 팔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가게 됐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딸은 제가 당연히 키우기로 했었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차와 집이 한순간에 사라진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돈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제껏 모아둔 돈을 어머님이 흥청망청 쓴 상태였기에 이 큰 돈을 어떻게 줘야 할까 엄청 고민한 눈치더라고요. 저와 이혼한 후 3개월 뒤 남편 이름으로 친정 아버지한테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별도로 3천만 원이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 5천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분명 남편은 돈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일부를 준 거였더라고요. 분명 어머니 성격상 집 절대 못 팔게 막았을 사람인데
어떻게 팔았을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집 파는 걸 엄청 반대했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 돈을 주는 것보단 집을 팔아서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했다네요. 남편이 모아둔 돈만 5천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홀라당 다 쓰신 어머님은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죄가 있으니 결국 마지못해 집을 파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영은이 생각해서라도 돈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저한테 말도 없이 더 입금했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준 돈이었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돈을 더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어머님은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며 다시 그 돈 돌려달라고 말하셨어요. 그것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욕짓거리를 내뱉으시면서요. 나쁜 년, 돈 준다고 그걸 또 다 받은 거니? 당장 내 돈 돌려놔. 집이랑 차까지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3천만 원까지 더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지. 어머님, 전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아이 케어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남편한테 뜯어갈 수 있었던 돈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영은이 생각해서 준 돈이니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넌 끝까지 남의 돈을 탐하는구나. 이제 내 돈까지 탐을래? 너 그러고도 잘 사는지 지켜보마. 돈을 탐내고 있는 건 다 어머니세요.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은 밤낮 없이 연락해서 폭언을 일삼았어요. 결국 전 어머님 번호를 차단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하고 난 뒤 두 사람은 연식이 오래된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원래 어머님이 살고 있던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집이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원래 살고 있던 집도 연식이 좀 있었던 빌라였었기에 막상 파니까 돈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난 뒤 그 돈의 절반 가까이를 저에게 주고 다니 집 구할 돈이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새롭게 들어갈 집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은 단칸방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냐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본인 업보죠. 딸 때문에라도 남편과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야 해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남편과 연락하고 있는데 가끔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냅니다. 딸 때문에 연락해주는 것도 잠시 까먹는지 자꾸 재결합 얘기를 하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언제 한 번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재결합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은이 얼굴 못 보고 살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철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딸 앞에선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딸 못 보게 한다는 말에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 번은 밤늦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도 울면서요. 남편이 살면서 운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순간 놀랬던 저는 남편과 잠깐 카페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연락은 간간히 했었지만 이혼하고 나서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거였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재결합 소리만 하니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남편이 울고 있는 걸 들으니 순간적으로 남편한테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카페에서 남편 얼굴을 보니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척하더라고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다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는 바람에 기댈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결국 참다 못해 전화한 거였더라고요. 그걸 터놓을 사람이 없으니 결국 우울증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울기나 하고. 미안해. 전화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더라고. 요즘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매일 돈 쓰는 것만 좋아하지 정작 돈 모을 생각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엄마랑 나 지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 거기 빨리 탈출하려면 돈부터 모아야 하는데 매번 돈만 축내. 그거 모르고 있던 거 아니잖아. 당신 어머님, 원래 당신 돈밖에 모르던 분이셔. 어머님이 이렇게 된 거 당신 탓도 있어. 어머님이 돈 달란다고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떡해? 애초에 어머님한테 돈을 줄 생각을 하지 마. 그래야 어머님이 돈을 펑펑 쓸 일도 없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어머님께서 돈 쓰는 재미로 사신다고 합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된 직원이라서 당장 잘릴 위기는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미 해고당한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은 남편이 월급 받으면 그거 쓰기 바쁘다고 하네요. 최근엔 어머님이 나이트나 콜라텍 같은 곳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서 여러 아저씨들과 어울린다고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서 만난 어떤 할아버님한테 홀딱 빠지셨다고 해요. 그런 할아버님께서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남편 몰래 영끌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투자는 사기였어요. 그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머님은 주변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 남편이 여러 사람들한테 시달린 눈치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 눈치를 보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머님이 벌려놓으신 일들을 지금 처리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당신 여윳돈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 나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급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신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거라도 빌려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싹싹 빌게. 아니, 있어도 당신한테 빌려줄 돈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나한테 했던 거 다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한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 여보,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부탁할게. 그동안 나랑 산 정도 있을 거잖아. 영훈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영훈이가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아니, 당신이랑 산 정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영훈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딸 팔아서 돈 구걸할 생각 하지 마. 이 핑계로 양육비 안 보낼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이 일이랑 양육비는 별개야. 영훈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는 날이 있으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어요. 지금 죽을 맛이라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요.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전 그런 남편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앞으로 딸 볼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남편을 카페에 혼자 두고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더라고요. 돈 빌릴 곳이 전혀 없었던 남편은 돈 빌릴 구석을 찾다가 결국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끈 모양이에요. 대출받기 싫어서 어머니 집까지 판 거였었는데 결국 어머님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잘리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최근에 고혈압이 오셔서 쓰러졌다고 하고요. 일이 하나 해결되면 일이 하나 더 터지는 남편. 어머님이 빌리고 다닌 돈을 수습하고 나니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다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일까지 잘린 마당에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정말 속이 다 뻥 뚫리는 것만 같았어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도 남편과 이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힘든 일들을 제가 다 감당했어야 했던 거잖아요.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딸한테 보여서는 안 될 일들을 보여줄 뻔했네요. 한동안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딸을 생각해서 이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사할 집을 열심히 알아보다가 최근 딸과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친정집과 멀지 않은 곳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구해주셨는데요.
숲세권과 학세권인 집을 구한 거라서 우리 딸과 살기에 너무 괜찮아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 좋은 일만 생기고 있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딸한테 아빠 만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딸은 아빠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더군요. 딸은 본인이 아팠을 때 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딸이 모르게 얘기를 했었던 일이었지만 딸은 그 일을 다 지켜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딸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만 같아요. 아이에게 상처만은 주지 않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상처를 주게 되었네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시어머님과 아빠한테 그동안 눈치를 받아왔었기에 좋은 감정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딸에게 아빠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잘해줄 거예요. 저도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대학교 동기가 최근에 괜찮은 회사 하나 소개해줬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까지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었지만 전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진작에 이혼이나 할 걸 그랬어요. 저한테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해왔었는데 정작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축내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네요. 정말 가증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은 시어머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혼전 임신을 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했을 시 조금이라도 불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결혼 생활 끝에 교훈을 얻게 됐어요. 주변에서 아직 어린데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결혼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저는 이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님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장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이 행복 오래 누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